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누르고 있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전쟁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 가장 부담스러운 요인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5%를 돌파했는데요. 또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GB투자자문 마경환 대표님과 분석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채권 시장 움직임이 과연 어디까지 금리가 오를 것인가, 그다음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또 영향, 또 채권을 투자 자산으로 봤을 때 투자 전략, 요 정도 네네. 큰 흐름 잡고 여쭤보겠고요. 네. 먼저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 이제 글로벌 투자의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기준 역할을 한다는 건데 16년 만에 5%를 넘어섰습니다. 채권 전문가로서 보시는 최근 흐름 어떻습니까? 네. 예, 최근에 이제 약간은 어떤 전반적인 이제 최근에 국채 금리가 일단은 첫 번째는 아주 다층적인 요인들 때문에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왔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 잘 모르시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국의 국채 수급 불안 이슈라든지, 네. 그리고 또 외국 중앙은행들이 좀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또 매수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미국 QT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국채를 매도한다든지 이런 쪽 요인만 사실은 보이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수급적 불안에 또 하나 이제 사실은 요번 국채 예상외로 더 위로 올라가는 요인 자체가 사실 헤지펀드 영향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헤지펀드가 사상 최대로 숏을 많이 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마치 어떤 주변 환경의 퍼펙트 스톰 같은 거를 가지고 약간 더 이용을 해서 헤지펀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영향 때문에 아마 더 이런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는 일부 이제 어쨌거나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서 2000년 초반 이후에 가장 높은 레벨까지 왔는데, 이게 결국은 더 올라갈 것이냐, 또 두 번째로 추세적으로 갈 거냐, 그렇죠. 이런 게 이슈인데, 예. 사실 그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레벨에서 더 예를 들면 아주 쇼텀으로 예를 들어 국채 금리가 지금 5라운드까지 왔는데 5.1, 5.2, 5.3 이렇게는 갈 여지는 있겠지만은 추세적으로 5 위에 있고 또는 5를 돌고 혹시나 6 내 7 정도 갈 거라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렇게 가면은 좀 거칠게 얘기하면 경기 깨집니다. 네. 심플하면 경기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가 깨지면은 주식은 사실은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이제 국면으로 가는데, 국채 금리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경제가 깨지면 금리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고금리 레벨에서 결국은 경제의 임팩이 실물경 충격은 상당 부분 갈 여지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현재 일반적으로 투자의 세상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하이어 폴롱거, 금리 좀 더 높게 오래 유지될 거라는 건데, 이게 어떤 띠임은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 생각합니다. 네. 예, 역시 이제 채권 전문가께서 마 대표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표면적인 채권 금리 상승의 이유보다 좀 더 디테일한 다각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기준금리 오르니까 오르고 공급 증가하니까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른다고 했는데, 그 밖에도 여러 약간 좀 투기적 성격 내지는 네. 좀 또 이 국제 지정학적 이런 요인까지 포함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어쨌든 항상 가격은 그렇잖아요. 근데 균형에 있지 않잖아요. 네. 위로 더 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균형이랑 밸류라고 하는 건 중심일 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확실히 위로 올라가서 장기적으로 고금리 추세로 뻗어가고 추세적으로 올라갈 걸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결국은 경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금리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보는 기준금리나 이런 금리보다도 기업들이 느끼는 금리 부담은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경기 상황이 어떤지 글로벌 경기 보면 미국만 좋은 것 같아요. 유럽이나 우리도 이미지는 다 안 좋고 그렇죠. 미국 좋고 중국은 안 좋았다가 조금 회복되는 것도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국채 금리가 예를 들면 일반
일반인들이 말씀하시는 이제 5% 넘어서 지속적으로 오래 머물 거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통상적으로 금리가 높게 유지된다는 어떤 큰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경제가 좋고 돈이 많이 풀린 국면이면 그 어떤 가정을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훨 더 유효하게 작동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이제 좀 나빠지는 국면, 타이트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좀 거칠게 얘기하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는 안 좋습니다. 한국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되고 당연히 다 안 좋은 나라고 이제 어쨌건 간에 이제 근데 이제 그럼에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 이렇게 금리가 좀 더 고금리로 유지되고 그러니까 정책 금리도 좀 더 올라갔던 연유가 결국은 미국 경제가 예상외로 이렇게 긴축을 단기간에 한 500bp 이상을 했음에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버티기 때문에 더 끌고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향후에 봤을 때 미국과 미국 이외 나라로 봤을 때 결국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향후에 글로벌 경제의 화두일 텐데 미국 먼저 말씀드리면은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미국의 어떤 표면적인 경제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미디어에서 주목하는 내용과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미디어에 주목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호키시하게 좀 더 세게 갈 것 같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분의 스피치를 조금 더 뜯어보면은 여기에 좀 주목할 게 첫 번째는 제롬 파월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는 4분기에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코멘트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미국 연준이 지난 한 1년 동안에 5% 이상 긴축을 했는데 그 긴축한 거에 대한 실물 경제 충격파가 완전히 아직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제가 오늘 출연한다고 해서 나오기 전에 글로벌 투자은행들 리서치 페이퍼 좀 봤는데 결국은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안 할 것 같다는 쪽에 어떤 그런 메시지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파월 의장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물 경제 충격파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 이해가 일단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데이터는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게 예를 들면은 우리의 모기지 금리가 지금 현재 8% 주택담보대출금리도 8%지만 여전히 사실은 실물 경제는 큰 충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 가계에는 굉장히 고정금리를 쓰고 있고 또 이게 이전에 장기 저금리를 고정금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1년 사이에 오른 거가 크게 실물 경제 충격은 없는데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기업은 좀 다른 얘기예요. 기업과 예를 들면 상업용 모기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대출의 기간이 그보다 훨 더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어떤 최근에 금리 올라간 거에 어떤 긴축의 영향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장 두 가지 부분을 그러니까 봐야 되는데 상업용 대출 부분과 미국의 은행 파트가 사실은 영향권에 지금 들어가고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개인과 기업의 연결고리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미국의 크레딧 카드 최근에 그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돈은 못 내고, 그러니까 부도는 아니지만 아직 그러니까 매월 이제 내야 될 것들은 채무 불이행하고 있는 레이트가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또는 상업용 대출 부분도 우리가 미국의 지금 보통 미국 CRE라고 해서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상업용 부동산도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받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상업용 부동산은 두 가지 파트지 않습니까? 하나는 첫 번째는 경제가 좋아서 임대가 많이 되거나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하는 부분. 두 번째,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조달 금리가 떨어져야 상업용 부동산이 이런 시한폭탄이 터지지 않는데 문제는 금리가 올라가면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상업용 부동산이 큰 이벤트가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데 근데 지금 그 상업용 대출도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고정금리를 저리로 론을 일으키라는 게 아직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론의 만기도 있지 않습니까? 론의 만기가 부동산 담보대출과 좀 달리 론의 만기가 전체 상업용 대출 만기 상환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향후 2년 안에 1.4 트릴리언 달러 전체 론 대출의 한 50%가 향후 2년에 만기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번 답변 좀 대충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들어야 될 게 많아서.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결국 기업적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금리 올라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중국으로 건너간다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신 대로 최근에 좀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경기 부양책이 좀 있었지만은 그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금년 부분만 어떤 좀 약간 어떤 그러니까 약간 긍정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노령화 문제라든지 또 글로벌 경제 대외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의 부분은 이거는 뭐 영어로 부양책이라기보다는 영어로 서포트의 개념이라 네. 무너지는 거를 떠받치는 정도로 해석하는 게 중국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제롬 파월 의장의 간밤의 발언 내용 아까 정리한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요. 뭐 좀 시장을 달래주기를 투자자들은 기대했는데 여전히 뭐 인플레이션 높다. 그리고 마치 좀 뭐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시각인 것처럼 언론 보도도 됐었는데요. 근데 저는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본 게 패드워치 봤거든요. 그러면 11월에 동결 확률이 99.6으로 오히려 올라갔어요. 네. 그럼 12월은 그러면 인상 확률이 올라가냐? 아니요. 동결 확률이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나오는 해석은 금리는 동결 쪽인데 고금리가 장기화한다 이런 거 있는데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만큼 사실은 경기나 표면적인 이 기업 상황이 안 좋다.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걸 보면 이제 금리는 더 이상 올리기 어렵다는 것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 두 개가 상충합니다. 우리 얘기도 하겠습니다. 어제 금통위가 있었는데요. 뭐 시장 예측은 동결이었고요. 3.50으로 동결을 했는데 뭐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뭐 그런데 사실은 뭐 선택지가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한국은행은?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 때문에, 그러니까 좀 사실 동결은 너무나 예상됐던 부분이고, 우리가 일반인 얘기하기를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국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미국이란 변수, 그러니까 미국 금리 부분을 변수를 제외한다고 하면 좀 뭐 로프하게 얘기한다면 내려야 될 요인밖에 없는 거죠. 즉 한국의 어떤 부동산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라든지 또 한국의 대외 교육 여건,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 구조이지만은 한국 같은 수출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최대 교육 파트너인 중국이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고, 또 그러니까 더 얘기하면 유럽은 더 어렵죠. 유럽은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 있는 국면이니까 여러 가지 봐서는 이제 우리가 금리를 내려야 될 국면인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상반기에 우리가 오히려 이제 금리를, 그러니까 정책 금리를 올라가는데 오히려 시중금리가 약간 대출금 내려가면서 다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약간 조이는 쪽으로 가는 상황인데, 문제는 올릴 수도 없죠. 올리면은 지금 사실은 한국은 미국과 완전히 다른 변동금리가 압도적으로 많은 국면이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반면 이제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정리를 하면은 결국은 미국의 페이스를 맞출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아까 패드워치 말씀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패드워치 기준으로는 내년 한 7월 달 정도부터 금리 인하를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보다 빨리 금리 인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고금리가 되면은 실물 경제가 분명히 어떤 부분이 어떤 그 쿨링 이펙트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미국하고 같은 방향으로 갈 건데 미국 같은 방향을 가겠지만은 미국의 7월 달이 아니라 빠르면 한 상반기 정도는 오히려 금리 인하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금통위 관련해서는 사실 뭐 일부 소수 의견이 있었다 하더라, 혹은 뭐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하면서 뭐 이전처럼 금리 1% 안 떨어지니 집 사는 거 신중해라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그건 뭐 다 제 생각으로도 똑같은 얘기고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오히려 사실 자금시장에 더 궁금한 것은 우리 그 여전히 물밑에 있는 그 PF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일부 이 코로나 상황에서 했던 대출의 부실 문제, 이런 것들이 잘 통제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삐걱삐걱 하는 건지, 자금시장 쪽에 그런 얘기를 오히려 좀 듣고 싶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이미 답은 주셨어요. 질문에 답을 주셨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 이제 이런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센티멘트가 얼어버리면 동시에 신용은 바로 경색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가 그런 관리를 잘 하고 있죠.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어떤 본원적인 처방은 아니죠. 결국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이런 것들의 본원적 처방은 경제가 살아야 되는 거고, 경제가 살지 않으면 이런 어떤 기업들이 살아나려면 조달 코스트가 떨어져야 어떻게 보면 본원적인 해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본원적인 처방은 줄 수가 없는 국면이니까 일단은 상황 관리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사실. 사석에서는 그런 우려들을 좀 많이 하지만 공식적으로 뭐 마치 위기를 조장하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네, 맞습니다. 또 일부 뭐 얼마 전에 또 건설사 위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이고요. 네. 그 글로벌 자금 흐름 상황 좀 보고 이제 좀 전략적으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도 긴축 기조, 그 다음에 미국 이외의 시장들은 안 좋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중동 우려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이 투자 자금들은 지금 주로 이제 어느 쪽으로 움직이거나 어디를 좀 안전초로 피해갑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오늘 이번 주 자료는 확인 못했는데 지난주 자료까지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큰 그림에서는 주식 자금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채권 쪽에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을 좀 더 내용을 좀 분해를 해본다고 하면은 MMF에 주로 절대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MMF라 하면 미국 기준으로 1년 미만 국채 쪽이 들어오는 거고요. 실제로 이 미국 같은 경우 아직까지 장단기금 역전이 돼 있다 보니 단기 금리가 거의 6% 육박을 하다 보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냥 현금인데 거의 6%를 준다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주식은 아무래도 고금리니까 좀 부정적 영향이다 보니까 큰 그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채권 쪽인데 채권 안에서도 MF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국채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채 자금이. 그러니까 글로벌 이 기준이라는 거는 펀드 자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이게 국채가 굉장히 매도세가 많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글로벌 기관 투자 기준으로는 국채 순유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반면 채권 안에서는 좀 등급이 낮고 주식하고 비슷한 속성인 하이드 채권은 순매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GB 투자자문 마경환 대표님과 지금 시장의 가장 궁금증인 채권 시장, 자금 시장, 경기 이면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우리가 표면적으로 좀 짧은 기사나 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속 깊은 얘기를 좀 했고요. 투자 입장에서의 채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채권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꽤 많이 했었고, 실제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많이 샀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미리 샀던 사람들은 채권을 샀는데 금리가 올랐으니 채권 값은 떨어지니까 평가손이 났죠. 손실이겠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결국은 앞으로의 움직임을 보고 지금은 이제 사는 건가요? 예. 네. 일단은 우리가 채권을 살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채권은 채권답게 투자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채권을 주식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ETF도 그렇죠. 종목처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채권 ETF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금리 뜨면은 사실은 제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이 좀 저한테 아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 대다수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채권 ETF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수익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제 국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채권의 어떤 본질적인 좀 측면의 캐릭터를 알고 투자하라고 말씀 좀 드리죠. 그래서 조금은 만기가 있는 채권이라는 건 개별 채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개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을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인데, 예를 들면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장기 채권에 ETF는 딱 하신 분은 최근에 금리 뜬 게 몹시나 힘드시겠죠. 힘든데 뭐 아무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여전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라고 하지만은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해서 추가 올라갈 여지도 있죠. 근데 국채 같은 경우는 너무 큰 장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만기까지 들어가면 예금처럼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큰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채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금리가 이렇게 올라왔고 이 금리가 많이 올라간 게 결국은 경제 충격파 갈 여지가 커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금의 속성과 인버스 주식 ETF의 속성이죠. 즉 이렇게 높은 금리를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고 여기 만기까지 들어가면 이게 다 확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추후에 고금리에 따른 경제 충격파가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소한 해법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좀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서 좀 평가손 나셨던 분들은 좀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좀 이렇게 얘기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도 모 증권사 PB센터에 가서 압구정동에서 설명을 네, 했어요. 이런 말씀 드렸는데 왜 국채가 필요하냐고 했을 때 조금은 빅픽처로 보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뭐 여러 이슈가 있어서 금리가 해서 더 올라갈지 여부는 있지만은 근데 한국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10년, 15년 뒤에는 지금 금리가 제 생각엔 굉장히 높은 금리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합계 출산율이 0.7로 1등이잖아요. 낮은 레벨로. 그러면 분명히 이건 한 5년, 10년 뒤에는 한국이 저성장, 저금리로 갈 수밖에 없는 기제일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지금 국채를 5년짜리, 10년짜리를 만약 4 내지 5%짜리라면 10년에 4%, 5% 예금을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투자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또 호흡을 길게 보신다고 네. 하면은 지금은 채권 투자하기가 오히려 더 좋은 국면이다라고 볼 겁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채권을 채권처럼 투자하자. 네, 맞습니다. 채권을 주식처럼 물론 그 방식을 선호하는 분도 있겠죠, 이제. 네. 근데 그걸 알고 해야 되는 거죠. 네, 기본 맞습니다. 네. 원론은 이제 채권은 채권처럼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채권을 그러니까 아까 이제 ETF 같은 걸 사는 건 약간 주식형으로 그죠? 사고 나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거는 이제 ETF는 사면 예를 들면 뭐 만기까지 구조가는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트레이딩하는 상품 금리로만 게임을 하는 변동성의 거죠. 그렇죠. 트레이딩. 그러면 이제 원래 채권을 채권처럼 사기 위한 만기까지 가져가는 구조. 네. 그리고 중간에 뭐 팔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기본 로직으로 가려면 이제 개별 채권을 이제 사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의 속성이라는 거는 그 채권의 만기까지 가게 되면 항상 중간에 약속한 이자 원금 무조건 돌려받는 구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기라는 건 여기서 우리가 좀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만기란 개념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3년 만기 국채를 들어간다 가정을 하고 오늘 금리가 4%예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죠. 3년 뒤에 시중금리가 10%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만기까지 가면은 그 당시에 시중금리가 아무리 많이 올라가더라도 관계없이 확정 이자와 수익을 받는 개념이니까 그렇죠. 시장 리스크에 노출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 관리도 일정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 채권을 ETF보다 좀 더 추천드리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있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밑에 등급이 낮은 하이드 채권도 개별 채권 투자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 그건 안 되십니다. 이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채권을 권하는 거는 저는 국채만 국한시키는 걸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네. 국채를 개인이 사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네. 개인이 국채를 사는 거는 일단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뭐 요즘 워낙 좀 보편화돼 있어서 일단은 증권사에 가시면 되고요. 네. 개별 국채를 사시면 증권사에 가시면 되고 증권사에 가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내 채권이 있고요. 장내 채권은 그냥 모바일에서 사시면 되는 게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장내 채권 같은 경우는 주식과 달리 주식은 모든 플레이어가 장내에 있지만은 국채 같은 경우는 개인들만 거기에 들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과 종목이 많지 않다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다양한 채권과 이런 걸 하려면 장외 채권을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장외 채권은 증권사마다 보유한 물량이 좀 다 다릅니다. 예.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아유 중요한 팁을 주셨어요. 주식은 반대입니다. 주식은 장내 거래소에 훨씬 많은 종목이 있고요. 장외 비상장 주식이 있는데 굉장히 종목 수도 적고 호가도 적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채권은 반대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 예. 채권은 이제 장내에서 그리고 채권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장외나 이렇게 기관 수요가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장외가 훨씬 큰 맞습니다. 거고 장내 수요는 좀 적을 수 있다. 네. 네. 어쨌든 채권에 대한 투자 쪽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채권은 꼭 지금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온리 채권만 또 가져가라는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주식도 일정 부분 불경기에도 맞아요. 가져가야 되고 뭐 네. 제레미 시갈도 오늘 아침에 기사 우리 PD님이 올려주신 거 보니까 이제 어려울 때 주식을 사야 된다고. 물론 로직은 이제 인플레 때문에 인플레 되면 인플레 이길 수 있는 게 주식이다 그렇죠. 이런 로직이니까 그분도 다 주식만 가지고 가라는 건 아닌데 전반적인 그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금융 투자한다고 하면 어떤 비중이 좋을까요? 네, 제가 즉답은 아닐 텐데 제가 최근에 읽은 내용을 갖고 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하워드 막스가 새로운 이제 투자 메모를 발표를 그렇군요. 하셨어요. 예. 투자 메모를 했는데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양반이 본인이 한 60년 정도 투자의 세상에 있었는데 소두에 지난 40년 중에서 처음으로 펀더멘탈리 투자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이번에 코멘트를 주셨어요. 어떤 코멘트냐면은 본인이 판단하기에 주식과 채권 모두의 가장 중요한 투자 어떤 그 환경은 금리인데 네. 지난 10여 년, 지난 정확한 15년이죠. 2009년 이후부터 지난 5년 동안은 주식이 원더풀한 시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해석에서는 그렇게 원더풀하게 갔던 가장 큰 기전은 미국 기준으로 거의 제로 금리거든요. 영어로 울트라 저금리가 지난 15년간 있었기 때문에 주식이 이렇게 되었고 좀 달리 얘기하면은 지난 15년간은 차주의 월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개인이 투자하는 게 더 수익이 좋았고 또 기업들도 쉽게 자금을 조달해서 기업을 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이게 국채 금리가 5%가 터치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 지난 15년간의 어떤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차주가 아니라 렌더, 대출자의 월드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분은 그러면 이제 채권을 홀더 많이 해야 된다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네. 어떤 메시지냐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전 세계 자금을 큰 흐름을 쥐락펴락하는 게 세계적 연기금이잖아요. 세계적 연기금들은 지금 보통 투자 요구 수익률이 한 5 내지 6%입니다. 우리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한 5%였죠. 그런데 이런 자금 굉장히 보수적 자금들인데 과거에는 보수적임에 불구하고 채권을 많이 못 실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국채 금리가 1% 내외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요구 수익률을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많이 실어야 되는 국면이었죠. 물론 저금리 환경이 주식이 좋은 환경이었고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주식 안 실어도 됩니다. 네. 이분들의 요구 수익률을 채권만 가지고도 100% 달성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가 금리 꼭질지 아니면 뭐 한참 오래 갈지 돌아갈지 모르겠지만은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요구 수익률을 채권만 가지고 100% 채울 수 있고 조금 여러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시나 금리 더 올라가면 이분들 손해 보는 거 아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가들 같은 장기 투자자하고 자금 캐시플로우가 맞춰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이제는 전세 기관 투자가들이 채권 컴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 다 하워드 막스의 그 뉴스레터를 빌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하워드 막스 좋아하죠. 이제 은퇴했다 그러는데 역시 그 뉴스레터는 계속 쓰는 모양입니다. 네. 주신 말씀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요. 큰 흐름에서의 그 방향을 잡는 데 오늘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오늘 딥사이트 GB투자자문 마경환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